자, 그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그 동영상의 일부가 뒤에 끊겨서 여기서부터 다시 또 연결해서 하겠고요. 예, 요 부분 얘기 드린 대로 자코비안의 인버스가 필요하고, 이 자코비안의 인버스는 F라고 하는 펑션, 연립방정식을 미분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분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멀티베어리어블 함수라고 하는 변수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차원도 여러 개가 있는 이런 종류의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을 하시려고 하면 원래 미분의 정의 중에 하나인 토탈 딜리버티브, 그리고 전미분 또는 총미분이라고 불리는 녀석을 수행을 해야 되겠고요. 이 부분 바로 이 f라고 하는 함수를 미분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편미분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과에 따라서는 진로로봇 공학과에서는 공학수학 기초에서 배우고요. 그다음에 아마 다른 과에서는 공업수학 2학년 때 배우는 공업수학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진로로봇 공학과는 그 공학수학 기초 1학기 때 제가 하는 거 있었죠. 1학년 1학기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Z는 X와 Y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갖고 있는 멀티베어리어블 함수일 때 이 녀석을 미분을 하게 되면 X축의 기울기, 그 다음에 Y축의 기울기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서 X에 대한 기울기, Y에 대한 기울기 두 가지를 다 같이 고려해서 G를 미분하면 DG는 파샬 G 오버 파샬 X라고 하는 편미분 하나, 그리고 곱하기 이 녀석을 미분했으니까 X에 대해서도 미분해야 돼서 DX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파샬 Y분의 파샬 G, Y에 대한 Y축 방향의 기울기에다가 곱하기 dy,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더하기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그림 옛날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게 X축, 이게 Y축이면 함수가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 X축의 기울기 올라간 다음에 이 평면 위에서 다시 Y축의 기울기를 고려해서 더하면 마지막 끝단에 얼마만큼 함수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기울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처음 보면 미치겠네, 뭐 이런 망했다,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쉬운 예제 2차원 2 degree of freedom 이자유도 스칼라 타입 로봇의 포워드 키네마틱스에 이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G는 X하고 Y의 함수이기 때문에 X는 세타1과 세타2의 함수죠. L1 코사인 세타1 플러스 L2 코사인 세타1 더하기 세타2라고 하는 세타1과 세타2가 이 X라고 하는 녀석을 결정하기 때문에 X라고 하는 함수는 멀티베어리어블 변수가 두 개 있는 세타1, 세타2에 대한 함수이고 Y는 sin 1,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녀석도 역시 Y는 세타1과 세타2에 대한 멀티베어리어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미분을 한다라는 건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죠. 네? 여기 있는 인자가 x, y니까 여기 인자가 두 개가 붙었고요. 그죠? 여기 있고 여기 붙었으니까 세타1, 세타2 편미분하고 여기 d세타1, d세타2 있고 여기가 g니까 g, x니까 x 간단하죠. 네? 그리고 y는 y에 대한 편미분 하나 d세타1 플러스 y에 대한 세타2로 편미분 그리고 d세타2 해서 x와 y라고 하는 위치를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토탈 딜리버티브, 한국말로 총미분 또는 전미분이라 부릅니다. 그 두 가지 해가 나올 거고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얘를 미분을 한 상태에서 얘네들 하니까 dx dy 나왔고 d세타1, d세타2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행렬을 묶을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은 dx dy 이렇게 묶어서 벡터, 그 다음에 여기 d세타1, d세타2 얘네들 4개 뽑아놓고 보면 편미분 덩어리가 세타1에 대해서 x, 세타2에 대해서 x, 세타1에 대해서 y 편미분, 세타2에 대해서 y 편미분 해서 이렇게 방정식이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미분기호는 가지고 노는 거라서 dx, dy로 표현되어 있다면 우리는 얘를 미분기호 d를 뽑고요. x하고 y는 벡터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x, y 벡터는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대문자 dx로 표현하고 있으니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타1과 세타2에 대한 대문자로 벡터 표시를 하게 되면 세타의 대문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d세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dx는 j, d 세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는 로봇 쪽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룹니다만 수학 쪽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얘를 이제 자코비안,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있고, 자코비안 앞에 이렇게 세 개 떼어보면 누구겠어요? 야곱이겠죠. 야곱을 미국식 발음으로 가니까 J 발음 자코비안, 자곱이 될 거죠.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무언가 수식이 세타1 관절 공간 안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세타1, 세타2 관절 공간 안에서의 미분치 변위량을 자코비안 편미분 한 녀석에다가 곱하게 되면 x, 이 끝단이죠. 엔드 이펙터의 xy 좌표계에서의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라는 굉장히 중요한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수학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스페이스가 있고, 얘네 두 개의 공간이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변화량은 이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자코비안 매트릭스라고 하는 편미분 덩어리들이 곱해져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설명을 한다면, 제가 이게 동영상이 끊겨가지고 어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태고요. 세타1, 세타2로 움직이면은 끝단이 위치가 이만큼 변했죠. 요걸 찾는 게 d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런 자세에 있을 때 여기 세타1을 살짝 움직이면 어때요? dx하고 dy 성분 중에 보면 x방향보다는 y방향이 움직임이 더 크죠. 그죠? 미분이니까 아주 조금만 움직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dy가 더 큽니다. 근데 팔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자세에서 마찬가지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곱해지면 d세타1을 살짝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야 될 텐데, 아까보다 y도 움직이지만 y가 아까 이렇게 했을 때 d세타1보다 이렇게 했을 때 d세타1이 y가 늘어나는 양이 좀 줄어들었고요. 이때는 x방향으로도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얘들을 움직여 봐야 이쪽으로 더 이상 갈 수 있는, 또는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x 성분들이 dx 중에 dx, dy가 있다면, 이 상태에서의 살짝 움직임은 dy가 훨씬 더 크겠죠. dx는 굉장히 작을 겁니다. 근데 로봇 팔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 각도를 세타1만큼 d세타1을 살짝 움직이게 되면, x방향도 살짝 변화가 있고 y방향도 변화가 있게 돼요. 그래서 로봇은 자세에 따라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곱해지기 때문에 이런 자세, 이런 자세, 이런 자세일 때마다 각도에 대해서 x, y라고 하는 끝단의 움직임들이 서로 다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본능적으로 잘 아시는 건데요. 우리가 뭔가 여기 이렇게 어디 깔려가지고 물체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위아래는 잘 움직이지만 여기서 앞으로 더 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dx 성분이 굉장히 작게 나타나는 거 바로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도 얘기 드렸던 싱귤러 포지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y만 잘 움직이지 dx나 dy는 되게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세타를 살짝 해봐야 dx 성분은 굉장히 작아지고 dy는 이만해지겠죠. 그래서 이 끝단은 로봇의 움직임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이렇게는 잘 움직이는데 이렇게는 잘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구부린 자세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선호화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토탈 딜리버티브라고 하는 총미분 또는 전미분이라고 불리는, 제가 배울 때는 토탈 딜리버티브를 한국말로 총미분이라고 했는데 요새 책에서는 전미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토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교육 쪽에서 한글 표기를 억지로 하게 되면은 이게 용어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식 표현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봐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건 똑같아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수식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식을 조금 더 이제 유도를 해볼 거고요. 뉴턴 랩슨 메소드를 또 다른 형태로도 정의를 해서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차원일 때 이 수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좀 편해 보이게 이렇게 수식들을 바꿨고, f를 벡터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미분하면, 벡터는 그냥 미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벡터 안에 있는 얘들의 함수들이 들어가 있는 벡터잖아요. 그래서 xy라고 하는 멀티 베어리어블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고 얘를 미분하면, df를 미분하려면 위에도 미분, 아래도 미분이잖아요. 얘를 미분하면
토탈 데리버티브 형태로 나와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이 소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대부분들 배우셨을 텐데, 그러니까 공대 수학에서는 이 부분들을 대부분 다 배웁니다. 그래서 안 배웠다면 솔직히 저 그 과목 담당 교수님한테 한번 왜 우리는 안 배웠냐고 따져 물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농담입니다. 반은 농담이고 서로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넌리니어 이퀘이션 F는 0, G는 0이 있다고 칠 때 우리 목표는 이 끝에 값들이 결정이 나 있을 때 안에 있는 XY를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함수 F라고 앞서서처럼 유도를 해놨고요. 이 함수를 가지고 다이렉트로 수식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함수는 비선형 함수예요. F, G가 각각 비선형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어떻게 하든 선형화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선형. 그래서 원래 y는 x제곱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y는 x제곱이 있다면 우리가 이걸 테일러 시리즈라고 하는 선형화 기법 중에 하나를 도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일러 급수라고도 표현하고, 지능로봇공학과에서는 1학년 맨 첫 시간에 배웁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시리즈를 써서 이 녀석을 fx 더하기 h는 fi 플러스 편미분 한 거에다가 x가 원래 x였는데 요만큼 h만큼 증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h만큼을 더해 놓은 이렇게 이 뒤에는 더 2차, 3차, 4차, 5차가 계속해서 h제곱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걸 뒤에 있는 것들은 무시하고 여기 빠졌습니다만 점점점이 있어야겠어요. 이 뒤에 있는 차수가 높은 것들은 무시하고 1차만 h가 하나인 1차만 가지고 이 녀석을 심플리파이 합니다. 간단하게 바꿔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수식은 fx 더하기 h는 fx 더하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뉴턴 랩슨 수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들어가고 x만큼의 증분이 들어가니까 y 여러분들 그 미분을 배우실 때에 이 컨셉을 가지고 도함수의 정의에서 배웠죠. yx 플러스 h는 yx 플러스 y의 미분값 곱하기 h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고요? 이걸 순서를 바꿔보시면 yx는 h분의 yx 플러스 h 빼기 yx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가실 거고, h 간격을 되게 좁혀라 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이라고 하는 정의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미분의 정의에서 배우셨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미트가 없으면 h가 되게 작지 않으면 이 값은 살짝 틀리죠.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 수식이 이 수식하고 똑같은데 테일러 시리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특히 전산개혁 쪽에서는 테일러 시리즈 응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요새는 뭐 그래도 CPU 안에 내장이 많이 됐습니다만 CPU 안에 내장된 것도 똑같은 기법을 사용하는데 y는 sin x를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더하기 빼기 ALU라고 하는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 CPU 안에 있는 그 산술 연산자만 가지고는 이 녀석을 사실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학적인 개념들을 써서 테일러 시리즈를 쓰게 되면 이 녀석을 yx는 y라고 씁시다. y는 여기에다가 처음에 0 대입해서 0,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해서 0 집어넣고 x, 두 번 미분해서 0 집어넣고 x제곱, 세 번 미분해서 0 집어넣고 x 3승 무한히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무한히 흘러가게 되면 얘네 두 개는 같아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위대한 테일러 시리즈고요. 이 테일러 시리즈에서 거의 모든 공학적인 요소들이 다 등장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sin x이면 제가 똑같이 미분해서 풀어보면 빨리 풀어볼게요. 여기는 한 번 미분해서니까 x 나오겠고, 여긴 두 번 미분하니까 다시 여긴 코사인 x, 여긴 마이너스 사인 x 0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x를 다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죠. 플러스 점점점. 그래서 사인 x는
x 풀 빼기 x 3승 점점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거를 한 5자리 정도까지 더 사용을 해서 sin x를 다항식 x의 제곱, x 3승, x 4승 걔네들을 더하는 형태의 수식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곱하기 x의 3승, x 곱하기 x 곱하기 x,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 더하기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필요 없죠. 그 기능만 가지고 sin x라고 하는 함수를 유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계산해 보시면 sin x에 대입해 보시면 여기 뒤로 한 5자리만 가게 되면 거의 에러가 없는 값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이 바로 테일러 시리즈인데, 테일러 시리즈를 무한히 많이 쓰지 않고요. h가 되게 작을 거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유도를 해서 수식을 뽑으면 fx 그대로 가고요. 여기는 편미분 했으니까 x로 f 어디 갔어요? 이 녀석을 편미분 하니까 j가 붙어 있는데 j는 첫 번째 x, 그다음 x2는 y를 뜻합니다. 그래서 x하고 y로 편미분해라는 뜻이 되니까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여기는 h는 그대로 제가 벡터로 써놨습니다. 그러면 fx 더하기 h는 fx 더하기 자코비안 곱하기 h, 이 소식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소식이 나오겠고요. 그래서 이 소식이 만약에 이 결과가 0이 된다면 요 함수가 0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연립 방정식이라 이퀘이션은 이 부분이 0이 된다고 했으니 이 수식이 0이 되면 자 fx는 j 곱하기 h이기 때문에 h는 무엇이냐? 마이너스 자코비안 인버스에다 f를 곱해라 라고 하는 수식이 나오는 거고요. 바로 이 수식의 컨셉하고 똑같은 것들이 뉴턴 랩슨의 여기 뉴턴 랩슨 방법에 똑같이 h만큼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인버스의 f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알차게 다 사용이 되고 있고요. 공대에서 배우는 수학 전체는 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만 배우는 거고, 뭐 고등학교 때 배운 것 중에는 단 한 개도 빼놓을 게 없기 때문에 집합, 뭐 잘 안 쓰는 거, 확률, 통계, 보통 잘 안 쓴다고 생각합니다만 집합들 전부 다 AI 쪽 분야들에서 굉장히 저도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확률은 현대 로보틱스나 AI 쪽 머신러닝 파트에서는 빠질 수가 없죠. 무조건 확률은 알아야 되는 대상이고, 통계가 조금 안 쓰긴 하는데 통계 쪽에서 가우시안 정규분포 관련된 것들 거의 모든 종류의 머신러닝 테크들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잘해야 대학도 좋은 성적을 받고 그리고 이 식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던 테스트 NR2.M이라고 하는 예제, 이제 뭐 쉬운 예제고요. 지난번에 렉처 언젠가도 비슷한 예제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을 보시면은 원래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x제곱 y제곱 빼기 10은 0이고 xy 빼기 5는 0이고 이걸 풀면 이건 사실 손으로 풀 수가 있죠. xy는 5이기 때문에 y는 x분의 5다 라고 해서 이 수식을 위에다 대입을 하면 x제곱분의 25 빼기 10은 0 이런 수식이 나오고, 이 수식은 x제곱이 밑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고차 방정식의 형태를 갖죠. 무려 4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거를 하게 되면 그게 되게 복잡한 수식들이 등장하면서 차수가 점점점 올라가서 방정식 해가 4개가 되겠죠. 우리는 그 4개 중에서 하나만 여기서 뉴턴 랩슨 방법으로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F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결과물이 0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필요하니까 얘들을 x에 대해서 편미분. 그러면 이 수식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니까 x가 있으니까 2x 나오겠죠. y제곱을 x로 편미분한다. 그러면 편미분 잘 모르시거나 까먹으신 분들은 y하고 x는 서로 독립이잖아요. 그래서 x로 편미분해야 되는데 x가 없죠. 그냥 하나의 상수 같은 겁니다. 상수를 x로 편미분하면 0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2x만 남았고요. 상수 x로 편미분하니까 0 나와서 이 녀석만 미분이 돼서 2x,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y로 편미분한다. 똑같죠. 이걸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0을 하게 되면 x제곱을 y로 편미분한다.
y가 있어야 되는데 x잖아요. 이건 상수와 같으니까 0 나오겠고 y제곱만 편미분해서 2y 그리고 뒤에 있는 빼기 10 y를 편미분 하니까 0 2x 2y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녀석도 간단해요. x로 편미분하면 x가 앞에 하나 있으니까 이걸 편미분하니까 y만 남았을 거고 뒤에 있는 건 x로 편미분하면 0 y로 얘를 편미분하면 x는 상수와 같고 y가 하나 있으니 y를 미분하니까 1 나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이렇게 나왔고 여기 보시면은 f하고 g를 여기 있는 수식대로 제가 잘 넣어놨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면 강의로 보시면 되겠고 자코비안 1, 1, 2, 2, 2에서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제가 여기 있는 EX, EY, YX라고 이렇게 대입했어요. 그래서 자코비안은 어쨌든 우리가 이 수식대로 풀어야 되니까 자코비안 인버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코비안의 인버스에서 JI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녀석하고 F가 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F하고 G가 곱해져야 되죠. 그래서 F라고 하는 벡터를 FG로 만든 다음에 마이너스 자코비안 인버스 마이너스 자코비안 인버스 곱하기 F 하면 D라고 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H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그냥 델타 값 D라고 표현했고 이 녀석을 현재 있는 X에다가 더해주죠. 여기 보시면 더하기가 있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을 1000번을 했더니 해가 나오게 되는 예제를 보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형의 뉴턴 랩슨 메소드들을 쓰실 때는요, 되게 놓치면 안 되는 게 초기값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 강의록에서 제가 조금 적당히 얘기하고 갔는데 앞서서 보시면은 어디 갔을까? 여기 게스라고 하는 초기값이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초기값을 여기다 두면 뭔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여기로 가고요. 이렇게 생긴 예제에서는 우리가 초기값을 여기에서 시작하면 대부분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이 부분이 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여기가 답이 나와요. 이 근처에서 시작을 하면 해가 빨려 들어가면서 어느 쪽으로 갈까? 이쪽이 더 가까우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기로 해가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기값이 어딨냐에 따라서 지금 이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이 녀석이 올라가서 짝대기 그리고 거기서 다시 그려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짝대기가 있으니 이렇게 이동을 하니 무언가 기울기를 따라서 쫓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 해가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올라가면 이렇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쪽에 수렴할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여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가 여기 있을 텐데 이렇게 됐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고 하면 요 근처에 가서 수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해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값을 무엇으로 잡냐에 따라서 이쪽에 수렴할 수도 있고 여기도 수렴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러한 뉴턴 랩슨 기반의 수치 해석 기법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방정 시간에 해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를 때에는 여기도 쑤셔보고 저기도 쑤셔봐야 이 근처도 쑤셔보고 여기도 쑤셔봐야 해가 있는지 아닌지 찾기 때문에 해가 총 몇 개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거를 내가 다 찾았는지 일부만 찾았는지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현상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로봇의 인버스 키네마틱스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여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좀 복잡한데 코드랑 해서 나오면 항상 복잡합니다만 여러분들 수식하고 잘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6자유도로 넘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2자유도급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자유도 로봇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수식 여기 있죠. 포워드 키네마틱스는 fx, fy라고 제가 이름 붙였고 L1, C1, L2, C1, 2 근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죠. x는 L1, C1 플러스 L2, C1, 2인데 이 값이 특정한 값으로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f라고 하는 방정식은 L1, C1 플러스 L2, C1, 2 빼기 x죠.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fx는 이렇게 해서 뒤에 빼기 x 그 다음에 두 번째 g에 해당하는 건 fy라고 이름 붙였고 L1, S1, L2, S1, 2에다가 빼기 y입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인자가
x, y를 주어졌을 때 우리의 목표는 세타 1, 세타 2를 구하는 겁니다. 이자율도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x, y는 주어져 있는 값이죠. 그래서 x, y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fx, fy 구했고요. 여기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fx, fy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 이름 제가 JM이라고 붙였고, 이 J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Q1, Q2 집어넣으면 여기 J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여기서 이걸 계산을 해서 불러옵니다. X는 L1, C1 플러스 L2, C12이기 때문에 세타 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 세타 1 있죠. 마이너스 L1, S1. 여기도 세타 1 있죠. 마이너스 L2, S1, 2 이렇게 나옵니다. 세타 2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여기는 세타 2가 없죠.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고 0. 여기에만 있으니까 마이너스 L2, S1, 2 나옵니다. 이 결과 두 개가 지금 여기 J11, J12 부분에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이런 수식들을 손으로 풀어서 집어 넣은 것이고요. 복잡하니까 제가 자꾸 지울게요.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세타 1, 2 여기 보시면 세타 1, 세타 2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걸 대입해서 JM에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구해서 JI 제가 여기까지 구했죠. 이 녀석 구했고 요거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HX를 구해야 되니까 HX는 요 부분 두 개를 곱한 거잖아요. 이 곱한 결과는 행렬 매트릭스 곱으로 제가 HX, HY라고 표기해 놨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하나 이상한 게 하나 나와요. 맨 마지막 줄에 보면요. 이제 요 H를 Q1, Q2에다가 빼줘야 되는데 HX, HY를 그냥 빼주지 않고 중간에 제가 알파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붙였어요. 그리고 이 알파는 어디냐면 0.05라는 값을 넣어줬습니다. 자, 이 알파의 역할은 뭐냐면요. 알파는 무조건 양수인데 1보다 작은 수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가 1일 때는 여러분들이 앞서서 보셨던 수식하고 똑같을 거고요. 알파가 1이면은 뭔가 앞서서의 단계에서 보신다면 요 관계인데요. 원칙적으로 요 점에서 시작을 하면 여기 올라가서 기울기를 토대로 해서 여기를 이동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있던 점이 여기를 이동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H 값은 이만큼의 크기가 될 텐데 이만큼의 크기를 다 옮겼을 때 가끔씩 사실은 많은 경우에 솔루션들이 팡팡 하고 딴 데로 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튀어버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는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만큼 더 해야 되는데 알파벳을 해줘서 조금만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동을 하지 않고 여기서 이만큼 가야 되지만 이만큼만 갔다고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고 치면 다시 요 위에서 기울기를 구해서 여기를 이동하라고 하겠죠. 해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죠. 요만큼 이동해야 되는데 또 조금만 이동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올라가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서 점점 원점으로 수렴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파벳만큼을 해서 조금만 이동을 하면 이것도 역시 굉장히 촘촘하게 수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뉴턴 랩슨 방법이 여기저기로 막 점프해서 튀는 예제들을 강화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 제가 하나 이게 잘 여기서 설명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해를 구하는데 운 나쁘게 이렇게 해를 구했더니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를 구하면 여기 해서 이 부분은 잘 파고 들어갈 텐데 이건 운이 나쁘지 않고 좋네요. 진짜. 자, 근데 어떤 함수의 경우에는 머리를 또 많이 떴네.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튀어나와요? 이거 그림이 잘 그리네.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 칩시다. 이거보다는 그림을 더 꺾어서 그릴게요.
이렇게 됐다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됐는데 요 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라인을 그려보니까 직선의 수직이 이렇게 돼서 여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간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이렇게 구한 다음에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니까 다시 여기로 튀겠죠. 이 근처를 못 오고 여긴 또 이렇게 직선의 식이 있으니까 이 근처를 튀어버리겠죠. 여기가 함수가 지저분하면 또 딴 데로 튀어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찾지 못하고 기울기가 너무 큰 값들이 나오거나 기울기가 저쪽으로 가버리면은 해에서 멀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못 구하고 이게 한마디로 다이버지 발산해버리는 경우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h라고 하는 팩터, 이 부분이 결국 h가 될 텐데 이 부분의 값을 가끔씩 작은 값들을 곱해서 알파 값 같은 걸 넣어서 조금씩 이동하게 만드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여기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알파 값을 좀 작은 걸 써서 테스트 해보시면은 이 녀석이 조금씩 천천히 수렴하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뒷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웨이트 팩터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식은 새로운 x는 이 수식에다 빼기 작품이 한 인버스 곱하기 f로 하는 것인데 이게 결국은 x가 얼마만큼 늘어날까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보니 이렇게 늘어나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가끔씩 발산하는 경우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 녀석을 알파 값을 투입해서 조금 더 작은 증분이 x가 이 녀석으로 늘어나는 값을 조금 더 작게 줄여보면 수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나 비선형 뉴턴 랩슨에서 비선형성이 굉장히 심한 것들, 우리 예제는 비선형성이 무지하게 심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푸시려고 하면은 2차원이지만 비선형성이 너무 세서 너무 이 로봇에 갖고 있는 로봇의 단점 중에 하나가 비선형성이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은 비선형성 때문에 알파 값을 1로 두지 않고 1보다 작은 것들을 주게 되면 부드럽게 스무드 컨버전스 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알파가 가끔씩 쓰입니다. 많은 비선형 문제들에. 근데 원래 수식에서는 알파는 그냥 1로 놔도 된다고 했지만 이거는 수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알파 값을 작은 것만큼 이동하게 하고요. 대신에 이제 알파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여기다가 여기로 x 값이 k에서 k 플러스 1로 이만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요만큼만 이동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렴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속도가 좀 느려지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설명을 제가 써놨는데 디퍼런시에이션, 이 미분 자체가 수렴하는 속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사실 도움을 주는데 너무 빠른 속도 컨버전스를 빠르게 수렴하려다 보니 엉뚱한 좌표로 튀어버리는 경우가 나와서 솔루션이 있는 영역을 가끔씩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알파가 1보다 작은 값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스테이블한 값들이 나오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웨이트 팩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원래 이만큼 움직여야 되는데 이만큼만 움직이니까 수렴하는 데까지 걸리는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알파가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영향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카라 3라고 하는 예제 보시면은 제가 뉴턴 랩슨 똑같이 코드 앞부분에 있는 바로 이 코드가 되겠고요. 이 녀석 여기서 스카라 3의 NR이라고 하는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예제를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의 경우에는 알파는 0.0을 넣어서 NR은 -5 넣으면 답은 각각 다 90도가 돼야 되는데 실제 각 보시면은 파란 게 첫 번째 각도 Q1, 그다음에 빨간 게 두 번째 각도 Q2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근처에서 시작을 했는데 파란색이 수렴을 해서 90도 근처, 여기가 100도이기 때문에 90도에 가서 딱 멈춰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빨간색도 0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90도에 수렴하고 있는 장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알파가 0.05이면 좀 느려요. 근데 한 뭐 200번, 500번 뭐 이 정도 하시면 답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500번 테스트를 했습니다. 알파가 1인 경우를 보시면은 알파가 1인 거 원래 그 책에 나와 있는 강의록에 나와 있는 얘기가 되겠고 뭐 여러분들 그 비선형 뉴턴 랩슨 예제들은
다른 책이나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유명한 책인데 뉴머리컬 레시피라고 하는 레시피, 두께가 이만한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국 버전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포트란 버전하고 C 버전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포트란이 훨씬 낫죠. C로 짜면은 뉴머리컬 메소드들은 해들이 많이 안 좋습니다. 포트란이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일설로 얘기 드리면은 어디 있냐, 여기 인버스 함수 있죠. 이 인버스 함수는 참고로 넘파이 같은 툴들에서 쓰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하고요. 넘파이가 이제 인텔 매스 커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텔 매스 커널은 특정 속도만 빠르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대용량 매트릭스를 고속으로 인버스를 구하게 하는 엄청 유명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파이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게 미국 수학협회에서 짠 60년대에 짠 코드입니다. 그래서 블라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매트랩도 이걸 썼고, 그다음에 넘파이도 이걸 썼고요. 인텔 매스 커널도 이걸 썼고요. 제가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도 이걸 썼습니다. 그리고 또 리눅스 버전인 옥타브, 매트랩하고 유사하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블라스 라이브러리를 썼고요. 엄청난 스피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블라스를 통해서 인버스나 여러 가지 대용량 매트릭스, 아주 간단히는 A 곱하기 B라고 하는 매트릭스의 곱인데, 이게 한 100차원, 100 곱하기 100, 이 정도가 되는 거를 연산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드신 곱하기 연산과 이 블라스 라이브러리를 쓴 것들, 여기에 제가 지금 이 툴 안에 있는 행렬 곱도 기본적으로 맨 밑에 내려가면 블라스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데, 속도 차이가 거의 10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매스 커널 기반의 넘파이보다는 약간 아주 한 3% 정도 속도가 좀 늦고요. 저는 여기에 쓴 게 포트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 블라스 계열도 포트란 쪽이 훨씬 솔루션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C를 붙이면은 욕이 되는데 C 플러스. 이 C 형태로 된 라이브러리이고, 얘의 경우에 조금 더 에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텔 매스 커널을 쓰고 있는 넘파이 중에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어요. 인텔 매스 커널이나 아니면 블라스 계열 포트란 쪽을 고를 수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인텔 매스 커널을 까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블라스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앞뒤에 매트릭스 주변에 매트릭스에 뭔가를 꾸겨 넣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인터페이스를 조금 빠르게 짠 게 인텔 매스 커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주요한 기능은 전부 다 블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매스 커널은 C 기반을 쓰고 있는 C 블라스 되겠습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이런 거 꼭 녹화해가지고 또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C 블라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알파 값이 되게 중요하고요. 알파 값을 적당히 작은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2차원 예제이고, 그다음에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0.05 정도만 넣으시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수렴을 잘 하고요. 2를 넣었더니 이 경우에 보시면은 수렴을 하지 않고 있죠. 여기 보시면 값이 600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첫 번째 값이 각도가 6000도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각도도 1000도 근처에서 흔들리고 있고요. 수렴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냥 계속 이렇게 터프한 진동들이 발생하고 있고, 얘의 경우에 제가 이 부분을 캡처를 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크게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부드럽게 수렴을 해야 되는데 팍팍 튀면서 쭉쭉 찢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짝대기해서 저기 가서 튀다가 여기서 다시 짝대기 하니까 가운데 있는데 수렴을 하지 못하고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쿵 떨어지고 올라가서 쿵 떨어지고 엉뚱한 데만 자꾸 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터링이라고 하는 흔들리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 얘는 글렀구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알파 값을 0.0으로 0.01로 0.1 정도 해도 그래도 곧잘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좀 안정적으로 해가 나올 수 있는 좀 더 작은 값을 대입하면 되게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방금 전 여러분들이 하셨던 예제는 2차원 예제가 되겠고요. 이걸 지금부터 6차원, 6자유도 로봇 쪽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여기서 그만할까요? 오늘 수업을? 그만하죠. 오늘 뭐 이번 주 어린이날도 있고 해서 이 정도만 하고 뭐 수업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걸 가지고 이게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6자유도급으로 가기 때문에 미리 얘기 드리면 수식이 폭발하면서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부분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식들이 되게 복잡하게 보이고 실제로도 복잡한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라고 하는 마지막에 사실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서 여기 어떤 조건을 바꾸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얘기를 드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